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일이. 도자기에 나무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와야 할 도자기 한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아백자 매병이고요. 규격으로는 밑면이 14.8cm, 몸통이 27cm, 높이가 44cm, 입구가 5.5cm가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아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5계층으로 구획되어 있고요. 2, 4, 5계층에는 각기 다른 당초 문양, 즉 넝쿨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그 인물이나 노송, 버드나무 등 청아 그림을 보면 선을 강조한 느낌이 보이며, 당초 문양, 인물, 나무 등의 청아 그림 방법은 고대 그림의 특징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탁도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인물도 보이고요. 노송도 보이고요. 버드나무 등 청아 그림을 보면 선을 강조한 느낌이 보이며, 또한 당초 문양, 인물, 나무 등의 청아 그림 방법은 고대 그림의 특징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탁도법 현상이 나타나 보입니다. 인물문에서 선을 강조한 느낌이 있고요. 나무 그림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탁도법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리 부분에서는 테두리 선을 먼저 그리고 물로 10개의 청아 그림을 그리는 분수기법도 나타나 보입니다. 유약은 전체적으로 푸르르고 은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태토는 매우 건실한 태토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대경으로 살펴보면 기포는 작고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아는 남색, 짙은 남색으로 보여지며, 이슬람식 당초 문양, 덩쿨 문양이 있고, 청아가 겹치는 부분에는 검은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화시대에서 나타나는 분수기법이 도입된 것으로 볼 때 영락, 선덕, 성화 시기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청아는 남색, 짙은 남색으로 보여지며, 청아가 겹친 부분에서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희귀하게 몸통에는 고르게 나무 뿌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에도 나무뿌리가 스며들어 있고요. 몸통 전체에 나무뿌리가 고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대자기 특징에서도 중국의 특정 지구에서는 도자기에 나무뿌리가 스며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서 고대자기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청아백자는 1300도 정도에서 소성이 되기 때문에 보석이나 철 등 모든 강물은 열에 의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무뿌리가 어떻게 청아백자 도자기 표면이나 속으로 스며들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올 법합니다. 나무뿌리가 도자기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수백 년 전 도자기가 지하 공간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무뿌리가 도자기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한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아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나라 탄생 배경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 이슬람 문화와 원나라의 만남, 고대자기 특징 및 청아백자의 탄생과 특징에 대해 기록물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에 나무뿌리가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원나라 청아자기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에서는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으며 그 40년간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으며 학살과 공포를 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잔인한 정복자, 살기에 벌인 숱한 전쟁에서 살아남다 보니 초원이 강자가 되었으며 그 사람은 바로 징기즈칸이었습니다. 징기즈칸은 인류 문명의 전파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쟁과 교역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문화 전파 과정에서도 실크로드 교역을 장악한 이슬람 상인들과 두뇌 집단들을 활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1271년 국호를 원으로 정하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초원과 농경지대를 아우르는 다민족 국가답게 이란인과 이구르인을 재정참모로 등용하여 이슬람 경제권을 통합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지배층을 4계급으로 나누어 지배하였으며 이슬람 국가에서 온 생목인을 두 번째 계급으로 인정하고 생목인을 관리로 등용하여 중국의 한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몽골인은 문화 수준이 대체로 낮았으며 인구도 적었고 문화 수준이 높은 이슬람인들을 대량으로 관리로 고용하였으며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몽골은 전통적으로 흰색을 숭배하였으며 흰색 숭배는 새로운 도자기 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미론이 원나라 항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추부 백자를 만들었으며 이는 송나라 청자에서 백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나라가 도자기 생산지를 징덕전을 선택한 이유는 품질이 우수한 고령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고령산이 있었으며 고령토는 하강암이 푸강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성분에 따라 품질이 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아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한 곳은 아라비아 반도이며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과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라비아 문화는 베두인족, 옛날부터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아라빈이며 혈연과 시족관계로 부족을 형성하였으며 종교전쟁, 십자군전쟁,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그리스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무려 200년 가까이
벌인 전쟁이며 중국에서는 이슬람 역사를 무려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승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치며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이 중국으로 들어와 정착한 소수민족을 후이족이라고 합니다. 후이족 조상은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원정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중국이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과 함께 융화되어 후이족을 형성한 것입니다. 몽골족이 지배했던 원나라 때는 아랍인을 생목인으로 불렀으며 한족보다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명나라 때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동남아, 인도,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항해했던 정화 역시 후이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징전스는 중국에서 이슬람 사원이 모소크를 일컫는 말로 짙은 코발트 및 도료를 지붕을 장식하는 모스크 즉 이슬람교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슬람 문화는 음악, 미술, 도자기 등 예술 분야와 문자와 언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파되었으며 당시 이슬람 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당초 문양으로서 덩굴인 당초의 속성은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불교와 함께 원나라에 전파되었으며 청아백자의 당초 문양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원나라의 황실, 몽골인 귀족층의 일렬한 비호 아래 티베트로부터 도래한 남아교가 번영하였고 특히 선종이 교세를 떨쳤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청아백자의 만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금은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금은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9세기경부터 이슬람 문화에서는 금은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금은을 사용하던 상류층 사람들이 금은을 대체할 재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리나 도자기에 금색문을 입히는 러스터 기법이 도입되어 도자기에도 금은색을 입혀 사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푸른색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는 푸른색을 물을 상징하는 귀중한 색깔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결과적으로 코발트 즉 희청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색 안료는 이란 산막에서 코발트가 생산되어 도자기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으며 도자기에 칼로 파거나 새기는 기법에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쿠빌라이 황제 이후 이슬람인이 도자기 생산지 징더진이 지도자로 임명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청아백자 탄생은 결과적으로 몽골이 전통인 흰색 즉 추부백자와 이슬람 문화의 상징인 푸른색이 만나 그 아름다운 청아백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청아유리홍 팔신선 팔각관에서 고대자기 특징과 청아자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자기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심이란 기물이 땅속에 매장되어 장기간 경과할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특정 지구에서는 나무 뿌리가 기물 즉 도자기 표면에 스며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기물 도자기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심은 모방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며 출토기물은 토심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초기 태토는 성근 태토이며 1341년부터 47년 지정 시기에는 건실한 태토라고 하며 1402년부터 1424년 영락 시기는 솜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태토라고 합니다. 또한 북송시대의 여유와 간유에는
대량의 보석가루가 유약에 첨가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석과 만호석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물 표면은 말끔하지만 유화, 유기물이 생성 변화가 선명하다면 반드시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이 산뜻하고 내부가 노후된 기물은 가짜가 없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골동을 하시는 분들은 고대작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나라 청화작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청화의 상품적 가치를 지닐 만큼 품질이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진 시기는 1341년부터 1347년 지정연간 시기라고 합니다. 기록에는 1830년 청화 유리용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화는 남희색 또는 갈색이며 유리용도 거의 갈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희색은 남색이라고도 하며 진한 파란색을 말합니다. 청화는 중국산을 사용하였으며 청화는 원나라 이전, 즉 당나라 시대에도 서아시아 코발트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41년부터 1347년 지정연간이 성숙된 청화자기가 나오기 전에도 청화자기는 중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초기 원나라 청화자기 기물은 매우 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수입한 코발트는 철 성분이 대체로 많아 철수반 현상 또는 요철 현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청화 부분이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원청화자기 청화는 전반적으로 푸른색, 즉 약간 옅거나 검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나라 청화 백자 중 1351년 징더진에서 만들어져 절에 바쳤던 데이비드형 한 쌍이 영국 런던 퍼시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도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원군 6년 즉 1351년 데이비드 병보다 229년이 앞선 1122년에도 청화 백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368년 명나라 청화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년부터 1398년 홍무제 시기는 청화자기는 양이 적었고 유리용 자기가 많이 제작되었으며 이런 코발트 수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1402년부터 1324년 영락제 시기 청화자기 특징은 이슬람식 도안과 기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슬람의 금속 공예품을 모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나라 청화는 푸른 느낌이 강한 것에 비해 영락과 선덕시대 청화는 짙은 남색이며 또한 청화로 색칠한 부분에 짙은 농점이 자주 나타나며 진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우러나와 도안이 선명해지고 생동감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락 선덕시대에는 서아시아에서 수입한 코발트를 사용하였으며 철수세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402년부터 1435년 영락 선덕시대 청화자기 휘화 기법도 원때 청화자기와 다르게 선을 강조해 개성을 표현한 그림이 많다는 점입니다. 휘화 장식을 그리는 경우 안부터 바깥으로 포개듯이 그렸는데 이러한 형식은 영락과 선덕시대 도자기 휘화의 주요 기법이며 탁도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소말리청 특유의 번지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해 휘화감을 살리기 위해 발전된 기법이라고 합니다. 유약은 원대에 비해 훨씬 투명하고 두텁고 여전히 푸른 빛이 은은하며 태토도 잘 정제되어 있고
접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바닥까지 유약을 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25년 선덕 이후 정통, 경태, 1464년 천순 시기에는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지 못해 관여는 제대로 생산되지 못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1464년부터 1487년 성화시대에 관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명 성화년제라는 글이 써있는 도자기는 소수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도자기 크기는 작으며 청화 장식은 섬세하고 정교했으며 선덕시대 자기 웅장하고 호방한 형태나 장식과는 다르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화시대에는 중국 내 코발트 평등석을 이용해 도자기를 제작하였으며 청화 색감은 선덕에 비해 엷은 대신 발색이 깨끗하고 묘사가 섬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화시대 또 다른 특징은 그림 양식이 이전과 달리 섬세하며 명암 처리가 능숙해지는 분수기법, 즉 청화 바르는 붓이 발달되었으며 그림의 테두리를 우선 진한 청화로 그린 뒤에 물로 농담을 조절해 얇은 색으로 안쪽을 채워 넣는 방식 분수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화시대 관여는 유약충이 윤택하고 투명해 청화장식이 물가에 끼듯 아슬한 느낌을 주었으며 성화시대 관여를 선덕과 더불어 명나라 시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88년 홍치시대 이후 청화작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청화백자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으로 조선이 경질백자에서 전혀 새로운 유형인 청화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철의청자의 철의문과 철의백자가 제작되었고 청화와 철의가 사용된 백자도 발견되었으며 또한 백자 태투에 청자 유약을 입힌 청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청화백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식 장식을 따랐으며 청화 안료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청화 안료인 희청, 희청이 매우 귀하였으며 1448년 세종 30년 중국에서는 청화자기를 외국 사신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길 때 사형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63년 세조 9년 청화 안료인 희청과 또는 비슷한 희청을 바쳤거나 토청으로 화사기를 번조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청화백자는 원말부터 1426년부터 1435년 선덕 정통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유물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